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김해 세천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물리치료사 허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목에서 이제 신전에 대해서 제한이 있거나 한쪽으로 로테이션 할 때 제한이 있거나 혹은 견갑골 사이 베디아보드 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중 메커니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말 잘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병원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예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1시간을 치료하게 되는데, 처음에 시한 환자분이 얼마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 치료를 들어가는데, 차트에 그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내용이 목 통증과 날개 쪽지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 통증이라 생각을 하고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물어보고 하는데 환자분께서 계속 숄더 쪽으로 이렇게 통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먼저 테스트를 한 뒤에 이 환자분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봤는데, 이 환자분께서 목이 신전할 때 통증이 있었고 라이트 로테이션 할 때 같이 통증이 나타나시는 환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소라식이라든지 숄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특이하게 숄더에서 이제 양쪽으로 플렉션을 하는데 160도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끝에서 약간 떨리는 증상이 있었고, 내려오는데 떨리면서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숄더에서 인섹트릭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환자분을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시 이제 에비덕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에 에비덕션을 하는 게 환자분을 되게 신기하게 올리더라고요. 90도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양쪽 다 벌벌벌 떨면서 팔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끝이시냐고. 그랬더니 환자분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을 쓰면서 끝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목에서 먼저 감별을 해보자 시작해서 목에서 맥켄지에서 말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시행을 했어요. 첫 번째로 리트렉션에 대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동작을 하고 나서 바로 환자분께서 떨림은 조금은 좋아지시고 동작도 좀 빠르게 올라가셨지만 숄더에서는 계속 통증이 있었어요. 목에서는 통증이 없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익스텐션 동작을 10번 더 추가로 시행했는데 그 떨림이 그 자리에서 바로 없어졌어요. 이게 거짓말 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다 같이 오픈되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주변의 선생님께서는 다 같이 보셨는데, 저도 처음에 그걸 신기하게 해가지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오늘은 목에 대한 치료를 하고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넘어갔는데 환자분께서는 대단히 만족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본인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적용만 하실 줄 아신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맥켄지 코스가 스파인 코스밖에 안 열렸어요. 다음 달에 3월달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익스트리미티 코스가 열리는데, 이게 저는 안타깝게도 가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맥켄지 코스를 이수한 사람이 지금 한 18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주변으로 같이 듣고 하셔가지고만 적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인근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는 대부분으로 이 맥켄지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 에비던스를 중요시하는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근거가 없으면 수가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불구하고 이 맥켄지 제품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맥켄지에 대해서 분류법을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거고, 세 번째로 이제 DP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지는 방향이 뭔지 나빠지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수치료 교육을 하거나 하게 되면 OMPT든 칼텐본이든 FMT 교육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적인 치료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맥켄지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게 환자 스스로의 움직임을 중요시 많이 여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서비클에서 나타나는 모션 중 리트렉션 동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환자 스스로 먼저 해보게 돼요. 근데 이 해보면서 증상이 너무 애매하거나 힘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 환자 스스로 프레셔를 더 주게 돼요, 손으로. 그 다음에 치료사가 그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치료 선생님이 프레셔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빌라이제이션이든 매니플레이션이든 이 단계가 거의 마지막에 하게 돼요.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RM이라든지 통증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원래라면 해야 되지만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안 된다면 다음 동작을 넘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환자분이 반복적인 움직임을 하는데 증상이 너무 애매하게 나타난다 싶으면 반복적인 횟수를 더 증가시켜도 되고 힘을 조금 더 추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하는데 할 때는 분명히 불편함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이 더 증가된다거나 더 나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 동작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MDT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평가 툴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전체적인 환자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분류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디렌지 몬트라는 신드롬, 디스펑션 신드롬, 포스처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맥킨지에서 환자의 유형을 증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 뒤에는 이제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를 나머지 이제 아더라 해가지고 여기 분류에 해당된다고 분류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디렌지 몬트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한국어로 뭐 탈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디렌지 몬트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임사 양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환자분께서 ROM의 제한이나 통증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ROM을 만드는 이유가 조직 안에 있는 뭐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그 구조물의 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물이 어떠한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이 환자분에 대해서 느끼는 ROM이라든지 통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좋아지는 나빠지는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첫날에 바로 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닐 경우 한 3일이나 4일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을 하시면 돼요. 디렌지 몬트 신드롬에서 나타나는 환자 히스토리를 보게 된다면 통증이 급속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나 혹은 인간통이나 방사통처럼 이런 퍼지는 저린 증상이 나타나신다거나 혹은 두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증상은 일정하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장 큰 특징으로 반복적인 움직임이 이후 증상이 바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디렌지 몬트 신드롬의 폐인 양상을 보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목 뒤쪽으로 중앙에 양쪽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한쪽으로만 나타나서 팔꿈치 위에까지 나타날 수도 있고 팔꿈치 아래쪽까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손가락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저런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 해서 한글로 뭐 중심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처음에 환자분들이 호소하기로는 저리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리다고 하시는데 디지털 쪽으로 가는 손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디지털 쪽으로 가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이 환자분이 테스트를 하든 치료를 하든 간에 그 저린 증상이 프록시말 쪽으로 오게 된다면 이거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시고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에 여기나 여기에 있던 통증이 내가 테스트나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까지 뻗어나가신다면 그거는 치료를 잘못하거나 테스트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접근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다음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두 번째로 디스펑션 신드롬 같은 경우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의 병리학적인 변화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뭐 외상이나 염증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의 긴장이나 반응 조직, 유착, 불충분한 행복 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통증을 호소합니다. 통증은 손상된 조직이 자극을 받을 경우에만 나타나며 항상 ROM의 끝범위에서만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트레칭 되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맥켄지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 정도를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팔로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반복적인 움직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좋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디렌지 몬트 신드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맥케인 접근법이 아닌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십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가 호소하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TA 환자분들, 교통사고 난 환자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조직이 회복하는 데까지 뭐 8에서 12주 걸린다고 보고 있으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엔드레인지에서 항상 통증이 있어요. 다른 어떤 범위의 통증이 없고 항상 조직이 늘어나는 범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엔드레인지라는 거는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관절 가동이 뭐 얼마가 정상이다 그게 아니라 환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포스처 신드롬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만나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RM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근데 통증이 있는 환자들인데 통증을 만드는 게 지속된 자세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기다려요.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를 많이 있어요. 사무직이나 뭐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환자들인데 대부분의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병을 많이 키워서 오시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못 참을 정도 돼야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이런 여기에 속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만나기는 되게 힘들어요. 자세 적응에 문제 있다고 할 가정하에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보게 된다면 지속된 자세 유지 시 통증이 발생하며 움직이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앉아있어 통증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없거나 혹은 자세를 바로 세워버리면 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부위의 특징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포스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맥켄지에서 자세적인 문제로 인해 통증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며 업라이트 포스처에서 자세를 바로 세우면 바로 통증 감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만나기는 되게 힘들어요. 특징으로는 RM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펑션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항상 엔드레인지에서 RM의 제한이 있으며 통증이 있고 통증이 있는 것은 긴장을 주는 방향으로 늘어났을 때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하게 여기는 드레인지먼트 신드롬 같은 경우는 임상 소견이 되게 중요해요. 환자분께서 호소하는 증상이 중심화 쪽에 있던가 아니면 퍼져나간다든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RM의 제한은 존재합니다. 근데 반복적인 움직임을 실시하게 되면 그 움직임이나 RM은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보통 반복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실 때 10번에서 12번 정도 진행하시는데요. 시간은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그쪽에서 하시기에는 가장 많이 실험해봤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는 2시간마다 한 번씩 10번 진행해주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 동작을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맥켄지에서 말하는 분류법도 알아보는데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도수치료를 하시든 치료를 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내용을 넣어놨어요. 소마틱 페인이냐, 메카니컬이냐, 케미컬 페인이냐, 리버드 페인이냐, 라디에이팅 페인이냐, 혹은 뭐 뉴로패시냐 이런 것들 각각의 다 차이점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차이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히스토리 테이킹으로만으로도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하세요. 소마틱 페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체성 통증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일반적인 근골격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나 근육, 신경이나 혈관대에 나타나는 통증을 얘기하며 메카니컬 페인 같은 경우에도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케미컬 페인인데 케미컬 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 얘기하게 되면 염증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증이 있는 원인이 염증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는 도수 치료를 하든 뭔가 내가 해준다기보다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먼저 권유해서 도수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스파인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통증이 리버드 페인이냐 라디에이팅 페인이냐 이 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리버드 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로 얘기하면 연관통이 될 수도 연관통이고 라디에이팅 페인은 방사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둘 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거는 저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별할 것이냐? 라디에이팅 페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너브루트에 다이렉트로 컴프레션이 있어야 돼요. 그 있으면서도 더마토 영역을 따라가지고 쭉 타고내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디스크적인 증상을 약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히스토리에서. 근데 리버드 페인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저린다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저린 원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SI 조인트라든지 파세스 위한 통증이라든지 머슬, 리가먼트, 뭐 스트레인이나 스프레인 입었을 때 혹은 트리거 포인트 있을 때 그런 연관된 통증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트리거 포인트 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목에 있는 근육, 어떠한 근육이든 간에 내가 여기를 눌렀어요. 아파요 여기가. 근데 아픈 거는 트리거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텐더 포인트라 해가지고 앞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아픈 거는. 근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눌렀는데 통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통증 여기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 보면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매뉴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가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해보실 건데요. 라디엔트 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디스크 자체가 나와가지고 너브루트를 직접적으로 컴프레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라디엔 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만성으로 진행되면 감각이 이상이나 힘이 빠지는 듯한 그 증상을 라디큘러 패시라고 해요. 라디에이팅 펜이 먼저 오고 나서 라디큘러 패시가 오는 거예요. 뉴로 패시 같은 경우는 뭐 한글로 하면 신경근 병증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뭐 TOS나 아니면 피리포미 신드롬 같이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제가 맥켄지의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도수치를 하시면서 병원에서 일을 하실 때 맥켄지 방법만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되게 수동적인 치료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뭔가 받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환자를 도치를 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30분의 시간이 있는데 환자 평가도 해야 되고 히스토리도 물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단 말이죠. 그럴 때 운이 좋아가지고 DP 방향을 빨리 찾았어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 시간이 돼서 환자분이 분명히 좋아졌는데 다음 치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채우고 환자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환자분이 그 다음 내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컴플레인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는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환자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서로 간에 기브 앤 테이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한 가지 환자 펄로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치료는 분명히 잘했어요. 좋아졌기 때문에 잘했는데 환자는 잘 몰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근육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서 같이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근육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많이 뭉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육은 짧아져서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늘어나서도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짧아진 거는 짧아진 대로 스트레칭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되고 매뉴얼을 하시고 늘어난 치료도 똑같이 매뉴얼을 하셔야 돼요. 해서 긴장도를 조절을 맞추고 나서 늘어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대해 가지고 운동을 같이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양다에서 많이 나오는 어퍼 크로 신드롬, 로우 크로 신드롬 같이 책에서는 이 근육이 뭐 늘어나는 근육이다, 많이 짧아지는 근육이다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만나보면 거기에 맞는 환자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롬보이드 머슬 같은 경우에는 양다에서 나오는 어퍼 크로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건 임상에서 봤을 때 많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말고 오버유즈 돼가지고 많이 짧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틀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같이 매뉴얼을 통해가지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자 스카풀라 너브 인터랙트 모터라 해가지고 신경이 나오는 부위에 포착되는 부위가 있어요. 도자 스카풀라 너브가 지배하는 근육들이 있죠. 리벤트 스카풀라는 롬보이드 머슬들이 있는데 도자 스카풀라 너브 같은 경우는 C5 쪽에 있는 아까지에서 나와가지고 뒤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신경계에 있는 길이 좀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리벤트 스카풀라든지 롬보이드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키게 돼요. 다른 말로 여기 있는 포착 부위를 해결하게 되면 둘 다 근육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도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셋 조인트의 이라데이션이라 해가지고 파셋 조인트의 이제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리버트 페인에 관련된 통증 분포예요. 그러면 이제 매기치기 보시면 나오시는데 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근육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치료하실 때.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 이론을 좀 빨리 하고 실습을 좀 천천히 하면서 근육을 좀 하나하나 잡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앞에는 이론을 좀 빨리 나왔어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근육 푸는 포인트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만 나와보실까요? 여기 보시고 앉아보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 근육을 풀 건데 앉아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엎드려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다양한 자세에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X침 보시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트리거 포인트가 많은 부위라 가지고 여기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통증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으실 거냐면 여기 보면 스파인을 천천히 한번 만져보시면 돼요. 스카플라를 먼저 만져보셔가지고 스파인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스파인을 찾으셔가지고 그 아래쪽에 임플란트 스피나토스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삼각과 하각 사이에서 안쪽으로 가게 되면 만지는 부위가 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좋지만은 이 전체적인 근육을 봤을 때 그냥 이게 한번 만져보시면 돼요. 가볍게 만져보시고 어느 특정 부위가 뭉친 부위가 있거든요. 그쪽 부위에 그냥 손을 대고 있어 이렇게 계셔도 돼요. 내가 힘들면. 근데 내가 아니다 싶으시면 뭔가 해줘야겠다 싶으면 이 상태로 엄지손가락으로 가지고 쭉 누르고 계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풀 때 페인을 좀 어깨 푸는 스타일이에요. 페인은 어깨 푸는데 근육에 대한 컨택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환자들이 내가 뭔가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스피나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슈페리 앵글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인페리 앵글이 있어요. 이 가운데 지점에서 약을 내측으로 오게 되면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근육들을 풀어보실 거고 롬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메달보드 쪽으로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한 나리뼈에 메달보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환자보고 팔을 약간 옆으로 제껴놓고 반대 손으로 잡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나리뼈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만지게 되면 더 잘 만져져요.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쭉 풀으셔도 되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내가 잡아놓고 자, 환자분 보고 팔을 천천히 안쪽으로 움직이시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앉아서 푸는 방법이고 자, 같이 한번 엎드려 볼게요. 팔은 천천히 양옆으로 그냥 벌려 놓으실 거예요. 벌려 놓은 상태에서 똑같아요. 스카플라를 찾으셔가지고 먼저 이제 스파인을 만져보시고 스파인 아래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긁어보시는 거예요. 가보시는 거예요. 특정한 부위가 걸리는 부위 있으면 그쪽에다가 더 누르셔도 돼요. 그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롬보이드 근육까지 같이 푸셔야 되는데 치료를 하실 때 최대한 자세 변경을 많이 안 해주는 게 좋아요. 환자분은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최대한 한 자세에서 풀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달보드 쪽까지인데 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팔을 떨어뜨려 놓고 어느 정도 벌려놨기 때문에 굳이 아까처럼 팔을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메달보드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쪽으로 쭉 타가시면 돼요. 여기는 되게 많이 아파요, 환자분들이. 보통 뭐 어느 학회 가면 이제 근육을 풀 때 바스 한 6, 7까지 눌러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누르게 되면 가딩이 많이 생겨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환자분이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통증 강도가 어떤지. 그리고 나서 그 강도를 환자들마다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 두 가지 먼저 근육을 풀어볼 거예요. 처음에는 앉아서 먼저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근육 푸는 걸 먼저 해볼게요.